요즘 미술관에 가면 작품 그 자체보다도 작가와 관객이 어떻게 마주하고 작품이 우리 사이에 어떤 대화를 열어놓는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이런 시선은 니콜라 브리오의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예술을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으로 보았고 그 만남의 밀도가 곧 예술의 본질이라 주장했죠. 1965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니콜라 브리오는 큐레이터이자 미술평론가입니다. 그는 파리의 팔레드 도쿄를 공동 창립해 코디렉터를 맡은 바 있으며 테이트 브리튼에서 알터모던전을 기획하는 등 국제적 전시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했죠. 또한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장을 역임하고 몽펠리에 현대미술관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브리오는 1996년 진행한 전시 트래픽과 1998년 출판한 저서 관계의 미학을 통해 관계미학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작품을 독립적 객체가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와 그 사회적 맥락을 출발점으로 삼는 실천으로 정의했죠. 따라서 예술가는 작품의 제작자이자 관계의 촉매자가 되었고 관객은 감상자를 넘어 경험의 공동 저자가 되었습니다. 관객의 참여가 작품의 일부가 된 것이죠. 전시장은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마이크로 유토피아, 즉 작은 이상향이 되었고 미적 판단의 기준은 만남의 밀도로 전환되었습니다. 브리오의 이론은 냉전 종식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인터넷과 디지털 네트워크가 급격히 확산되던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상품과 이미지가 인간관계를 매개하며 일상적 만남이 표준화되고 상업화되던 시기, 그는 예술이 사회적 유대의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작품은 사회의 교환 규칙에서 벗어나는 사회적 틈을 열어주었고 낯선 사람들이 협력과 대화로 얽히는 상호주관성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예술이 자본주의적 교환이 지배하지 않는 순간적인 해방구로 기능한 것이죠. 전시장은 상업적 효율과 디지털 네트워크의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 우연한 만남과 예기치 못한 교류가 발생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브리오에게 이러한 만남은 필연적 구조가 아니라 우연적 조우의 배열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적 감각이 잠정적으로 생성되는 것이었죠. 따라서 관계미학은 이상적 공동체라는 거대 담론을 제시하기보다 소규모지만 구체적인 관계 장면을 통해 사회적 전환의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이는 들레즈와 가타리의 미시정치학과 알티세르의 우연적 만남의 유물론을 계승한 것이기도 했죠. 작품은 그 자체로 완결된 산물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나아가 집단과 집단이 만나는 과정을 증폭시키는 장치로 이해되었고 예술은 바로 그 과정에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미학은 1960년대 플럭서스, 해프닝, 상황주의의 계보를 현재화했습니다. 앨런 케프로가 관객 참여를 예술 형식으로 끌어들였듯 1990년대 작가들은 관계 자체를 예술적 형식으로 삼았죠. 리크리트 티라바니자의 식사 퍼포먼스는 감상자였던 관객을 경험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창작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행위를 전시장 안으로 끌어들인 작업은 예술과 삶의 경계를 허물며 사회적 관계 자체를 작품의 형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필립 파레노의 작업은 관람객을 수동적 감상자가 아니라 전시 환경을 구성하는 능동적 참여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전시를 넘어선 관계미학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네사 비크로프트, 마우리치오 카텔란, 카스테놀러 등의 작업은 관객을 사교적 상황 안으로 끌어들여 사회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했습니다. 작품은 더 이상 고정된 오브제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전환되었고 전시 공간은 교환과 상호작용의 장소로 작용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사탕 연작은 관객이 사탕을 가져가는 행위를 통해 작품이 점차 소멸하는 동시에 그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공유되는 것은 사탕의 소멸 그 자체가 아닌 작품을 함께 변화시키는 행위와 그 과정을 목격한 기억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라는 무형의 경험이었습니다. 작품은 관객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구조로 기획되었죠. 브리오는 예술작품을 자본주의적 이윤법칙에서 벗어난 사회적 틈으로 보았습니다. 작품은 상징적인 사적 공간에서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소통 방식의 리듬을 실험하는 만남의 도구가 되었죠. 그는 관계의 본질적 형태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완결된 조형이 아닌 연결 요소와 불완전성을 미적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작품은 우리를 낯선 곳에 놓아 타인의 자리를 경험하게 만들었고 타인과의 유대는 책임으로만 형성된다는 윤리적인 전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관계미학의 낙관적인 태도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변증법적 동시대성을 제시했던 이론가 클레어 비숍은 브리오가 관계의 형성 자체를 과도하게 긍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시장 안에서의 식사를 위해 모인 공동체가 실제 불평등과 갈등을 차단한 채 합의된 즐거움으로만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었죠. 비숍은 라클라우와 무페의 이론을 참조하여 예술이 단순한 합의나 화합을 모색하기보다 갈등과 대립을 드러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산티아고 시에라와 토마스 어시온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사회구조 속의 착취와 충돌을 드러내는 작업이 오히려 더 강력한 정치적 각성을 촉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관계미학의 한계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죠. 첫째, 소규모 자기충족적 공동체로 수렴할 위험. 둘째, 관계의 질과 정치적 함의를 평가할 기준의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비판은 참여예술이 지속성, 윤리, 사회적 영향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자극했습니다. 니콜라 브리오는 2024년 제15회 광주 비엔날레의 총감독을 맡은 바 있습니다. 전시 주제는 판소리 모두 울림이었죠. 브리오는 판소리를 민중의 목소리로 해석하며 전시를 21세기의 사운드 풍경으로 기획했습니다. 본 비엔날레는 소리를 은유로 삼아 3가지 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 부딪힘 소리는 과밀한 도시와 얽히고 설킨 관계의 밀도를 표현하였으며, 두 번째 장의 주제인 겹침 소리는 다양한 존재들이 동시에 얽히는 다성적 세계를, 마지막 세 번째 장, 처음 소리는 우주적 기원과 비가시적 힘이 만들어내는 관계성을 탐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시는 인간과 비인간, 미시와 거시를 아우르는 새롭고 감각적인 사유의 공간을 제시했습니다. 브리오는 이 전시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 그리고 지역성과 우주적 스케일을 교차시키며 예술을 또 다른 관계 설계의 실험으로 확장했습니다. 오늘날 예술 탐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에 머물지 않고 누구를 만나게 했으며 그 만남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페스티벌형 전시, AR, VR 환경 속에서 관계 설계 능력은 더욱 핵심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니콜라 브리오가 제시한 관계미학이라는 개념은 마치 즉흥 연주와도 같습니다. 완벽히 악보화된 결과물이 아니라 연주자, 청중, 공간이 서로 반응하며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의 밀도가 작품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관계적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식탁과 불편한 적대를 함께 포용하는 설계, 그리고 그 관계가 남기는 사회적 책임의 측정이 필요했습니다. 브리오가 강조하는 관계미학의 핵심은 다음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예술은 단순히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어떤 관계를 만들어냈으며 그 만남이 사회적, 미적 차원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가? 이 물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격변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팬데믹 이후의 단절, 기후위기를 비롯해 디지털 네트워크의 과부하, 인공지능의 부상 속에서 다시금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니콜라 브리오의 관계미학은 미술관 안에서의 만남을 확장하여 불확실성과 갈등이 가득한 동시대의 현실 속에서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강조합니다. 예술은 더 이상 아름다운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고 만남과 소통 그리고 관계에 대한 실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계미학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사회 속에서 예술이 열어놓는 만남의 자리를 통해 어떤 형태의 관계를 새롭게 상상하고 또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